속해 있는 곳을 한 3, 40년 정도 바라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어떤 하나하나 이야기가 뭐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좀 뭐랄까요, 영감이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저런 생각에 대해서 좀 깨어가는 어떤 기회랄까요, 계기랄까요, 그런 게 되면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질의응답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요. 질의응답하면 저도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하는 걸 상당히 저는 좋아하는데, 오늘은 무슨 연예인 공연하는 이런 정도 사이즈에 덩덩덩덩 앉아 계시고, 심지어 표정도 읽을 수 없어요. 앞에 보니까 표정 읽을 수 없는 거는 이게 인터랙션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HCI 학교는 그래도 인터랙션이 좀 되게 이렇게 앞으로는, 그죠? 강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휴먼 인터랙션이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전에 또 제가 뭐 소개 잘 해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산학과 백그라운드고요. 전산학과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주변 지인, 최근에 안 분들은 저에 대해서 제가 한때 슈퍼 프로그래머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으세요. 한때 이제 저도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기회가 돼서, 어떤 우연한 기회가 돼서 경영자도 해보고 사업가도 하고, 그리고 초기 기업 벤처 캐피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부터 투자까지 다양한 섹터를 갖다 다 경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1년 반쯤 됐는데요. 현 정부에 들어서 이제 새로 생긴 대통령직 속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맡아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위 관료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는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쩌다 공무원도 경험하고 있는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직관, 경험 이런 거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제가 따로 재지는 않을 텐데, 가급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질의응답에 조금 더 할애하기 위해서 가급적 조금 빠르게 핵심 위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식이야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정보화나 진흥화 한 3, 40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소개도 간단하게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지만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일단 대통령 직속위원회고 자문 성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5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5개 부처의 장관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나머지 20분의 민간위원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즉 민간이 중심이 된 민관 협력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무부처는 과정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뒤쪽에 좀 얘기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은 특히나 알겠지만, 인공지능, 최근에 딥러닝으로 표현되는 것들,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이제는 좀 잘 회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한 인공지능이 필요하면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초연결까지 연결 데이터 인공지능은 약간 세트니까요. 그런 거 관련된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인공지능 데이터 5G를 포함한 IoT를 포함한 연결과 관련된 수많은 부처의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 정부 정책들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 섞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조정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관심 있는 것들은 스마트시티, 그리고 1기에서는 헬스케어로 불렀고
2기에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두 개는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관 협력이 필요한 것들, 다부처가 관여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은 그런 성격인데요. 그런 것들은 TF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다른 것들 해야 될 게 많은데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갑자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 좀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것 중에 좀 약간 특이한 거 좀 얘기 드리면은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설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해커톤이라는 게 원래 1박 2일 정도 집중해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커톤이잖아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은 뭐냐 하면 규제와 제도를 바꿔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규제와 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들은 입법 활동까지 가야 됩니다. 국회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잘하게 바꾸는 것들은 부처에서 바꿀 것들이 있는데 크게 바꿔야 되는 건 국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 혼자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바꾸는 거는. 자, 그랬을 때 제일 어려운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는 사회적 합의를 꾸준히 이루어가자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를 지금 데이터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니까 개인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산업이라든가 연구가 클 텐데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작년 8월 말에 데이터 하이웨이 이런 얘기 하시면서 행사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그리고 이 이후에 당정 간의 입법 제안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법 제정이 올라가 있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 시작점에는 뭐가 있냐면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 있었습니다. 정부를 고발한 시민단체 4곳이 함께 참여를 해서 대화를 이어서 1박 2일 내에 사회적 합의문, 라이팅 하는 거죠,를 만듭니다. 그럼 그게 근간이 돼서 이제 저런 어떤 입법 활동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IT 업계라든가 디자인 이런 쪽에 있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해커톤의 수단을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4차비를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은 규제와 제도 중에 정비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4차위나 4차위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과 간이 협력해야 되거나 다부처가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TF 형태로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런 것도 제안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요청사항이 있을 때 능동적 참여 같은 것들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도로 4차위에 관련한 광고성 노트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그러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조금 과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현재로 좀 나오는 그런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구블루얼, 현재 크래프톤인데요. 거기에서 배틀그라운드, 펍지가 론치가 2017년 3월경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쯤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7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시점부터 한 30여 년 전, 내지는 35년 전 정도 돌아가면 그때 인터넷과 관련된 일들이 처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정보화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학원생분들도 계시고 학생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30년이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근데 여기 계시는 또 어떤 분들은 뭐 노교수님도 계실 거고 할 텐데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30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나라는 걸 한 번쯤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느낄 바는 뭔가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을 세계 두 번째로 연결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파 프로젝트, 즉 미 북방성에서 나오는 R&D 자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죠.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연결을 했어요.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다가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IT 인프라 강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앞서 있는 선각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많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35년 전에. 어떤 일이냐. 이때 생각해보면 선각자는 그 정길남 교수님이세요. 뉴욕에서 수학하시고 일본의 개요 대학 나오시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1980년 초반으로 돌아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길남 교수님이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인터넷이란 걸 한대요. 주변에 이걸 알아주는 관료들이 있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자연스럽죠. 인터넷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82년도에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지금 유전체 편집을 해서 인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 심지어 이것보다 더 앞서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무슨 뭐 배틀 엔젤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개봉됐는데 과연 인간의 존재라는 건 뭐냐? 인간의 모든 신체 부위가 사이보그로 바뀌었을 때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저에게. 근데 여전히 그런 질문은 생소하단 말이죠. 1980년 초반으로 왔으면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생소했을 거예요. 그럼 이 선각자는요, 모르긴 몰라도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R&D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왜냐하면 정길남 교수님 입장에서는 비전이 명확해 보였을 거예요. 아, 이거가 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수의 선각자에게만 비전이 보여요. 특히 테크놀로지가 되든 아니면 그 원천 기술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든 그것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면 더욱 그렇죠. 그럼 이 소수 선각자들은 다수의 대중들과 싸워야 돼요. 절대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싸우신 거예요. 모든 역사적 발전과 예를 들면 반도체 소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저 발전을 다룬 책들을 읽어보면 초기에는 소수의 선각자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연구원들이거나 아니면 박사과정 재학 중이거나 해당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뭔가를 갖다 조금씩 하고 있는 민간인들이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한 건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미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들리죠. 처음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설득도 하고 심지어 이때는 한국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크레딧, 평판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82년에 처음 연기를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이벤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걸 잘하자고 데이콤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데이터통신이 데이콤이라는 게 설립됐고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데이콤이라는 거는 정말 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가는 꿈의 직장이에요. 지금은 물론 LG 계열이 됐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갖다 거치면서. 그리고 한국전기통신, 현재 KT죠. KT가 공사하기도 했고, 이때 유사한 시기에 키스트가 KIT라는 학부랑 통합이 돼서 카이스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91학번인데요. 통합이 된 게 92년도입니다. 그러면은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소수의 선각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무지에 맞서서 이 길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 연구자들이 이때부터 하나 둘씩 교육받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선각자가 수많은 다수의 대중과 싸우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80년도 초반에 처음으로 인터넷 연결,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을 갖다 성공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관련한 인재들이 대부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정길란 교수님 실험실에 계셨던 연구자분들입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수님 내지는 교수님의 중심이 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집단, 이런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는 90년대 초반부터 특히 그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애터리가 있는 대덕 단지, 카이스트 대전 대덕 단지 중심으로는 인터넷을 굉장히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쓰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인터넷이 자연스럽게 쓰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관련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힌 인재들이 성장하는 거죠. 미국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히스토리를 트랙을 하면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가 컴퓨팅 환경에 어떻게 빨리 접속했냐? 자기 아버지가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대학의 교수였고, 그래서 워싱턴 대학의 컴퓨팅 환경에 빌 게이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환경에 먼저 노출이 된 거예요. 적절한 환경에 먼저 인재들이 노출되어야 그 사람이 빨리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을 1980년대 초에 소수의 선각자가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90년대 초반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만약에 선각자가 없었으면 그런 환경이 늦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95년도에 웹이 처음 나왔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좀 기억하실 텐데요. 웹이 나오기 전에 고퍼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웹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다양한 것들이 나오다가 대중들의 선택을 받은 테크놀로지가 웹이에요. 그 당시에 유사한 시스템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 인터넷이 나온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인터넷에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따지면 긱한 엔지니어들만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인터넷의 용도는 다른 것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시스템으로 잘 만들 것이냐, 그게 승리한 게 웹이에요. 95년도였죠. 한국에는 이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그때 불렀으니까요. 웹 KR이라는 자발적 단체가 대덕밸리 중심으로 생기고 서울과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정부가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기업에서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주도하지 않았어요. 인터넷 공간에서요, 자연스럽게 이 모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왜? 연구원들은 느끼는 거거든요. 잘 표현은 못해도 이들은 소수의 선각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웹이 우리 일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이한 물건이었지만 이거는 대중적 물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은 안 했지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연구소를 갖다 이끄는 분들, 기업을 이끄는 분들, 그분들은 저 조직의 위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바닥 변화가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느끼기 힘들어요. 제일 처음 누가 느끼냐? 관련한 연구원들이 제일 먼저 느껴요. 근데 이걸 잘 표현은 또 못해요. 잘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조직의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도 못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알죠?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과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서로 높이면 막 아니까. 뭔가 이게 바꿀 것 같지? 이 느낌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년 중반에 웹 KI라는 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현재 있는 저희가 쓰는 웹 환경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초반에 소수의 선각자가 인터넷에서 세계 두 번째로 연결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수혜받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카이스트 입학을 하고 수학과를 포기했고요. 전산과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박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가입해서 대덕단지 근처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월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늦게 이제 시작을 갖다 했고, 이때 당연히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니까, 저기 보시면 저게 동아리 방인데요. 저 뒤에 모니터 같은 거 보시면 저런 모니터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던 그런 시절이죠. 예, 브라운관 활용한. 예, 요즘은 뭐 브라운관 모니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대학교 3학년 때 교내 카이스트 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수학 입장 시스템 개발을 저 포함해가지고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했었고, 카이스트의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서 학생들이 만드는 수학 입장 시스템을 실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실제 학생들이 만든 시스템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 대학 환경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제 필드에 있는 경험을 대학교 때 했죠. 그 당시에 카이스트 학부 대학원생 포함해 한 3,000명, 500명씩에서 한 3,4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3,4천 명이 쓰는 시스템을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실사용자 경험. 이런 게 이제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시작이 될 건데요. 그때서 뭐 석사 때 박사 1년차 정도까지 뭐 엔지니어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자칭 슈퍼 프로그래머로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보다 엔지니어링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됐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런 80년대 초반부터 90년 중후반까지 이어진 그런 역사에 수혜를 받은 세대, 그런 환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제 국민적으로 인터넷이 퍼진 것은 월드와이드 웹 KR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소수의 연구원들이 이해를 하고 고민하고 느꼈지만 그것이 전폭적으로 국민적 확산이 되는 길이는 정부 정책이었어요. 어떤 정책이 있었냐? 이거는 뭐 1화로 알려진 거죠. 1화니까 뭐 제가 이제 사실 검증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1화 어떤 일이 있냐? 현 손정희 회장, 이 김대중 대통령을 방한한 어떻게 보면
만나신 적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초청했겠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이 뭘 해야 되느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을 때 손정희 회장이 빌 게이츠와 함께 왔던 첫 번째도 브로드밴드, 두 번째도 브로드밴드,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브로드밴드를 하겠다 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방한이 끝나고 가고 난 다음에 옆에 정책을 담당하는 분에게 질문했대요. 근데 브로드밴드는 뭐냐? 이 농담반 진담반인데요. 의사결정권자는요, 지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의사결정권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팀플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옆에 스텝 조직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농담일 텐데 분명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농담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숨어져 있는데 의사결정권자가 생각해보면 뭔가를 잘 모르고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예요. 근데 실제로 소수의 선각자가 했던 비전,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은 연구원들이나 리서치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 발견, 확산이라는 것은 대중화가 되고 전폭적으로 가려면요, 결국엔 기업의 의사결정이든 아니면 연구소의 의사결정이든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이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평소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잘 두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아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을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대통령직 속의 자문기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짧은 시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때 98년도 전후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마무시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늘기 시작했습니다. 월 3만 원에. 참고로 네오이즈라는 회사를 제가 공동 창업했는데요. 네오이즈의 처음 성공한 모델이 뭐냐면 모뎀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모뎀은 아마 여기 계시면 잘 모르실 텐데요. 전화선으로 인터넷 쓰는 겁니다. 엄청 느렸어요. 엄청 비쌌어요. 완벽 대체였습니다. ADSL이. 초고속 인터넷망 ADSL이. 원클릭 사업 쫄딱 망했습니다. 순식간에. 예, 정부 정책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한순간에 망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옳은 결정이었죠. 이때 예, 전지현, 지금도 전지현 맞죠? 예, 저희 연예인 이름 외우는 건 젠병이라 가지고 이 전지현 맞는 것 같아요. 전지현 맞죠? 예, 그 당시에도 핫한 광고 연예인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예, 이때 하나포스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로통신이라는 곳에서 했던 거고요. KT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엄청나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인터넷 이용자가 1000만을 돌파했고, PC방이 이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죠.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9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김대중 정부부터 한국이 벤처에 관련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 벤처 정책은 90년대 후반부터 저희가 추진됐으니까 한 20년 정도 꾸준히 추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 중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벤처와 관련된 정책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정책이 추진됐고, 그래서 현재 벤처와 관련된 다양한 생태계가,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기여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당시에 90년 후반에, 90년 중반쯤에 제가 네오이즈 시작했는데, 이때 유사한 시기에 넥슨, NC소프트, 넷마블은 좀 후에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그런 식, 네이버 이런 데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네이버 이런 데가 시작됐고요.
참고로 90년대 후반에 벤처 캐피탈이 공식적으로 하나였습니다. 98년인가 뭐 이때까지 벤처 캐피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벤처 캐피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죠. 뭐 지금보다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저는 생각하지만 90년대 후반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나오면서 됐고, 이분들이 한국 시장에만 멈췄으면은, 이 당시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막 하던 때고 제가 중간에 있는, 지금 보면은 참 풋풋한 시절인데요. 주당 100시간씩 일할 때, 왜냐면 제 일이니까, 제가 하는 일이니까 100시간 할 수 있었죠. 체력도 되고, 저 때는 20대니까요. 지금은 뭐 주당 100시간씩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40대니까요. 체력이 일단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 때 주당 100시간씩 일할 때인데요. 세이클럽에서 아바타 판매 같은 건 세계 최초로 했죠. 디지털 아이템 판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시도하는 시기였습니다. 저 때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대학원생들은 요즘 알지 몰라요. 20대 이 보이자 X의 남세동 대표님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분도 굉장히 킥해 보일 텐데 지금도 킥하지만 뭐 젊은 애들은 오히려 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당시 벤처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성공한 것도 성공한 거지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지인 일보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해외 진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간에 뭐 5천만, 남한 이러면 5천만이지만 땅덩어리가 좁고 시장 규모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거는 작지도 않고요. 아주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는 거,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한 숙명적인 뭐 필수 불가결한 어떤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걸 실제로 해주셨죠. 여기서 네이버 케이스만 얘기 드리면요. 네이버가 90년 후반에 일본 진출, 중국 진출, 미국 진출 다 같은 걸 시도하셨습니다. 미국 진출과 중국 진출은 실패했다고 일단 봐야 되고 일본 진출은 결국에는 라인이 자리 잡으면서 성공했죠. 근데 사람들이 라인만 기억하는데요. 그 앞에 역사를 잘 기억 못 하세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네이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을 매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네이버 처음에 90년대 후반에 게임을 가지고 처음 일본 진출했습니다. 자리를 약간 잡았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검색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 한 2번 정도 제대로 시도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도어라는 일본 기업을 인수했어요. 라이브도어도 지금은 명맥만 약간 유지한 정도고 성공하지 못했죠. 제가 지금 꼽은 것만 하더라도요. 다 전부 다 100억 투자가 아니고요. 가볍게 1000억 이상 투자드립니다. 라이브도어는 제 기억이 맞다면 2, 3천억 드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라인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진출은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외 진출할 때 가장 걸리는 게요, 인재입니다, 인재. 일본을 진출한다. 한국과 일본을 같이 이해하는 인재들이 정말 드물어요. 게다가 이분이 또 닷컴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검색이나 이런 걸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다 갖춘 인재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인재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 이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자리 잡았죠. 라인은 자리 잡았습니다. 라인은 오히려 뭐 일본 기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완전 자리 잡았죠. 넥슨과 인소프트도 여러 시도를 했지만 네이버만큼 훌륭하게 자리 잡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벤처 1세대 중에 해외 진출에서 잘 자리 잡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여기에 수혜를 받은 건 뭐냐면 제가 카이스트에서 수혜를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닷컴이라든가 브로드밴드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수혜를 받은 것도 있는데, 네이버나 넥슨, 애인소프트의 해외 진출에도 저는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블루홀을 설립한 다음 블루홀 게임 제작사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은 직접 서비스를 하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맡겨요. 그 나라 기업에. 블루홀은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다른 회사에 맡겼고요. 북미 지역 서비스를 직접 했습니다. 2008년, 9년부터 이렇게 했고요. 엄청난 도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에 처음 시도고 직접 서비스 하니까 모든 게 맨 땅에 해당한 거였죠. 실제 테라의 북미 서비스가 완전히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뭘로 이어졌느냐? 펍지, 배틀그라운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스팀이라는 플랫폼에 유통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팀 유통을 갖다 이해하는 게임 업계 경영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루홀 현 크래프톤의 경영진은 이걸 이해했죠. 왜? 테라의 북미 서비스를 해봤기 때문에. 즉 한국과 미국을 이해하고 게임 인더스트리를 이해하는 경영진들과 인재들이 블루홀 내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펍지를 갖다가 하려고 했을 때 그건 말이 돼, 해보자, 이런 결정이 쉽게 났죠. 만약에 그런 경험을 갖다가 안 갖춘 곳에서 했다고 하면 아마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컨셉의 게임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유통 방식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쉽게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아마 여기까지 끝낼 것 같은데요. 예, 여기까지 얘기는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개별적인 기업인으로, 개별적인 사람으로 보면 열심히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온 것 때문에 뭔가 됐다 이거지만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 소수 선각자의 인터넷에 대한 도전, 그리고 다수 연구원들과 구성원들의 웹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정부 정책, 대중화, 그리고 해외 진출. 사실 이 1년에 30년의 흐름이 없었으면 그러면 저나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일상이라는 것이 실제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간혹하곤 합니다. 삼촌에 대한 얘기를 약간 늑두처럼 쭉 얘기 드렸고요. 10년 진흥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보셨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갖다 하는 건 웃긴 것 같고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조금 한정해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지는 정말 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한 건 뭐냐면 이게 인공지능만으로 안 거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현재 그렇습니다. 아마 현대학원생들은요 도서관에 가서 논문 검색 안 하실 겁니다. 그쵸?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검색하죠, 논문을. 제가 석사 논문 쓸 때가 95년도였습니다. 제 석사 논문 쓸 때요, 도서관에 가서 논문 카페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약간 있었는데요. 왜냐면 인터넷에도 올라왔었으니까. 근데 대부분 중요 논문들, 사이테이션을 해야 되는 논문들은요, 다 도서관에서 검색해서 도서관에서 카페 가지고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아마 저는 91학번이니까 그 전 학번의 교수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R&D 과정 자체가요,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R&D 과정 자체가 그냥 빨라요. 그래서 과거에 2년, 3년 걸릴 것 같던 연구들이 1년 내에 되고 6개월 내에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R&D를 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빨라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바이오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우주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10년 걸릴 것들이 4, 5년 내에 되고 3, 4년 내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가 겪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공지능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전방위적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만큼 빨리 변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 괴로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인공지능 데이터 연결로 촉발되는 진화혁명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이상의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에너지 우주 기술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웨이보 얘기는 이제 좀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018년 12월, 그러니까 2개월 전이죠, 유료화가 됐습니다. 유료가 됐다는 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돈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지금까지 시범주행이었다면 운전자 없이 돌아다닙니다, 차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 그래프예요. 저게 누적 주행거리거든요. 근데 초기 300만 마일을 달리는데 6, 7년이 걸렸어요. 최근에는 300만 마일 누적거리를 달리는데 5개월, 6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차 대수가요, 현재 수천 대 정도인데 올해, 이게 제 작년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 팔면 되는데 올해 8만 대 정도를 만든다고 해요. 돌아다니는 차 개수가 10배쯤 됩니다. 누적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죠? 10배쯤 빨라질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데이터가 많으면요, 그냥 딥러닝 잘 됩니다,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 그리고 사람은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태어나서 학습해서 따야 돼요. 인공지능 운전기사는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학습된 거는 그냥 학습된 거예요. 안 죽잖아요, 심지어.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하잖아요, 얘는. 그쵸? 제가 가끔 가다가 저 스스로 되뇌이는 건 이렇습니다. 저조차도 무인 자율주행 차가 나오는 시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5년 내에 그냥 되는 건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그냥 막지 못한 거 아닐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를 5년 내에 자율주행차가 된다는 가정하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5년 후에 될 것이다, 10년 후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HCI 학회에서는 조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2019년 올해 CES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주제들이 작년 2018년 CES보다 좀 줄었다고 합니다. 전 그게 더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모든 테크놀로지 발전을 보면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러시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내일 될 거냐.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예, 좌절합니다. 암흑기가 한번 찾아와요. 암흑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대중화국입니다. 저는 자율주행차가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마치 곧 될 거다라고 2017년, 2018년 얘기를 하다가 2019년 올해 약간 주저하는 것이 어쩌면은 2021년, 2022년에 자율주행차 그냥 되는 것을 예고하는 건 아닐까. 테크놀로지 발전이 그랬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책적으로 막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이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의료 쪽에 쓰이는 건 당연한 거고, 음성 비서 이런 것들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디지털 온리 광고조차도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세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2년 전, 3년 전에 얘기 나왔을 때
딥마인드가 한국 사회에 알파고 바둑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마치 세상을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화는 굉장히 기쁠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패러다임 변화 중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요. 제가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업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는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보이는데, 왜냐면 자동차는 자기들이 만들지 않으니까요. 근데 구글 웨이모의 가장 큰 한국 기업 중에 구글 웨이모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는 현대자동차 그룹이겠죠. 마치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가듯이 자동차 업계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경쟁자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쟁자가 제너럴 모터스나 아니면 토요타냐 폭스바겐이냐,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토요타와 폭스바겐과 제너럴 모터스의 경쟁자가 구글 웨이모일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아니라. 그쵸? 네, 그건 산업 경계에 무너지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 결제라든가 신용평가 이런 것들이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가 은행보다 훨씬 잘하는 영역들이 있죠. 예전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들, 증권사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IT 기업이 잘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제가 보기엔 경계가 흐트러지고 붕괴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의식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변화를 인류는 겪고 있죠. 그것은 평균 수명 연장입니다. 여기 계시는 20대 분들은요, 제가 보기엔 거의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예, 요즘 의료기술이 하도 발전해서요, 그리고 뭐 건강검진을 갖다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병을요 너무 빨리 발견 잘 합니다. 병을 빨리 발견하고요, 빨리 치료하고요, 심지어 의료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암도 거의 뭐 완치 불가였는데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저 연배는 기억하시겠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에이즈는 당뇨병처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와 있어요.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쉽게 못 죽습니다.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업화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에 한국에 한해서입니다. 한국에 한해서 보면 평생 직장이었고 60까지 살고 은퇴해서 10년 정도 잘 살다가 70쯤 죽으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저희 아버님도 70이 넘으셨어요. 정정하세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을 빼면요, 어머님은 오히려 괜찮으세요. 전업주부로 계속 하셨으니까. 아버님은 평소에 일이 없으시잖아요. 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은퇴해서 한 10여 년간 잘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70이 됐는데 일이 없으세요. 물론 아버님은 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지만 제가 본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사회 구조 변화거든요.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이 더 있다니까 더 변화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또 겪어야 되는 일,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국 사회가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노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 노동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에는 조금씩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탤런트라고 표현을 갖다가 인재 중심의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동이랑 레이버라는 거랑 탤런트, 인재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공장 환경에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죠.
노동자 그만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노동자에게 따라갑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는 자본과 사이드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게임 업계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쳐보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A라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B라는 회사에 가요. 똑같은 컴퓨터가 있고 똑같은 OS가 있고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똑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누구한테 있나요? 인재에게 있어요. 이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데 저희가 다루는 굉장히 많은 노동법들이 옛날 산업화 시대의 노동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같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도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도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노동뿐만 아니라 인재를 다룰 수 있는 체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 인식 변화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좀 시작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얘기를 너무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마지막이고요. 네, 질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도 네, 끝까지 좀 경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질응답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네. 저는 오히려 시간이 괜찮은데 다 1등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좀 어떤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 그 외부로도 올려놓은 네. 네, 마이크 저쪽.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라는 좋은 표제까지 막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네, 인터랙션을 딱 해주시네요. 예, 저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스타트업을 해봤던 적이 있었고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제조업 쪽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현업에서 있고 이렇게도 한데 ICT 쪽 관련해서 아까 이제 좋은 스포츠팀에 대한 언급을 넷플릭스 쪽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식으로 팀 구성원을 뭐 센터를 넣고 포워드를 넣고 이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팀 구성원을 넣었을 때 이런 그 궁합이 좋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제조업 시대에 맞춰서 지금 주 40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스타트업들은 이런 규제를 어떻게 지키면서 돌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 좀 해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 40시간, 주 52시간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고 스타트를 위해서 첫 번째 약간 팀을 어떻게 구성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편하시면 빨리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시간이 또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 특히 이제 공동창업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제가 보면은 어려운 게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분들이 일단 모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상호 보완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분들이 팀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다 공감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상호 존중을 해서 합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영역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초청 강연이 이준환 교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오게 됐는데 이준환 교수님과 소시적에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오위즈 초창기에 일을 했습니다. 이준환 교수님은 디자인 쪽이셨고 저는 엔지니어링 쪽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준환 교수님이 디자인 쪽에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전 몰랐어요.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4, 5년, 5, 6년 지나서
저도 디자이너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와, 그때 같이 일한 이준환 교수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를 몰라요. 테크놀로지를 잘하는 사람은 세일즈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요, 사람 어떻게 되냐면 네가 뭐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팀을, 장점을 알고 만나는 거는 원론인데 제가 보기엔 더 어려운 건 그걸 실행하는 거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보여드리고요. 드리고요. 주 52시간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학부모분들이 많지만 이거는 그냥 오프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현 정부의 주 52시간에 관련된 법이 2020년 초가 되면 50인, 지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확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타트업과 벤처에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법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주 52시간 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스타트업 벤처의 일을 사랑해서 생기는 행복이라는 걸 갖다가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좀 개선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일단 저는 속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또 하루아침에 안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과 일단 소통하는 거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일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 내가 함께 성장한다는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과 약간 비껴 있더라도 좀 참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래프톤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구성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일단 개인이 성장하는 게 우선이다. 근데 개인이 성장할 때 회사가 성장하는 게 온라인돼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온라인이 안 맞는다고 하면 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을 우선하는 것이 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요. 이거 올려놓은 질문은 나중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그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분 한 분만 더 짧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올라온 질문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메일 답변을 해가지고 꼭 답변 드리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냥 서면으로 질문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건 저 좋아하니까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있으면 하나 예, 한 분 더. 예.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의 그런 그 발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수의 선각자 역할을 직접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 그런 이제는 새로 이제 활동하는 선각자들을 발견해야 되는, 인재를 발견해야 되는 입장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혹시 그런 인재들을 발견하실 때 어떤 자질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부나 기업에 있을 때 어쨌든 좋은 인재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발굴 하느냐 이런 질문일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인재를 발굴해 일단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발품을 많이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일단 만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위원장으로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미팅 등등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발품을 많이 파는 거다. 1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채용 프로세스나 인터뷰나 뭘 할 때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인터뷰 과정에서 내지는 어떤 대화의 과정에서 그분의 생각을 듣고 대화하는 걸 즐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분의 과거만 보고 판단합니다. 네, 미래에 내가 이 자리를 맡으면 어떻게 하겠다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존중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과거 이력만 보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순간 쉽게 의지는 가질 수 있거든요. 의지는 의외로 약해요. 근데 과거에 쌓아온 이력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이력을 보면 그분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분의 역량과 경험이라는 건 과거의 이력에 거의 제가 보기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미래의 나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뭐 예를 들면 미래에 뭘 하겠다 이런 고민을 갖다 별로 잘 안 하고요. 현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겠다 약간 이런 쪽에 좀 약간 속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장병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이것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